네, 현 정부는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과 새 정부 인수위의 검찰 개혁이 1월 정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광장 김경진 변호사, 이준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사면에 뭐 지금 하는 것은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떠한 인사들이 포함되느냐 이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논란이 커지지만 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명박 대통령이 포함시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중에 이 권력형 비리, 부정, 부패 또 이 불법 저지른 사람 관용 안 베풀겠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거 정권이 이 교체될 때 임기 말에 특사를 한 바 있지만 그 대상자들의 권력형 비리 실세들 또 대통령의 친인척이 포함된 바가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자기의 친형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김 변호사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저는 그게 법적으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퇴임 말기에 이제 특별사면을 하실 수는 있는데 각쪽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면도 가령 서민이라든지 조금 힘들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어떤 기대라든지 동의가 상당히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들한테 일종의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퇴임하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도 가급적이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께서 어떤 희망과 화합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조금 어떤 타이밍에 좀 부합하는 정치가 아닐까. 그래서 기왕이면 뭐 새누리당 안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새로 대통령께서 박근혜 당선인께서 취임한 이후에 아마 화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측근들 뭐 저 형님이라든지 또 최시중 씨라든지 뭐 박영준 씨라든지 몇 분들에 대한 사면 얘기가 계속 솔솔해서 흘러 나오고 있는데 그 지난 크리스마스 12월 24일 날 뭐 특별 사면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현 정부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공식적인 얘기는 없거든요. 분명히 특별 사면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돈 뭐 수십억씩 받아 먹은 사람이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면 의사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안 밝히는 것 보면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공교롭게도 그 이상득 전 의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제14회 공판이 열려요. 항소를 포기할까 지금 궁금하는데 이 항소 포기할 땐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항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을 부랴부랴 지금 집중 심리를 해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빠른 재판이죠? 예, 굉장히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아주 빠르면 1월 말 2월 초순이면 아마 최종적으로 1심 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럼 검찰 피고인 공의 항소를 포기하면 사면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득 전 의원이라든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회장 같은 경우도 항소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꼼수로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공교롭게 지난 뭐 2달 정도 사이에 항소를 안 하고 형을 완전히 확정 지었기 때문에 이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게 공교로운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피해야 될 거죠. 국민 정서상 이건 부합하지가 전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특사라는 거, 이 특별사면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명분이 있는 건지 그거를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특사라는 것도 어떻게 만든 거고 어떤 명분이 사면이 있습니까? 원래 생겼던 것은 가령 뭐 저기 외구가 쳐들어왔다 이러면 전 국민이 화합 단결해서 외적이라든지 청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힘을 조금이라도 보태자. 또 어떤 때 보면 이제 국가의 천재지변이나 변란이 일어나서 국민들 민심이 흉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죄수들 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풀려나면 국민들의 마음이 안정이 된다. 원래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화합을 꾀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기 위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또 어떤 조그마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운전면허 몇 년씩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풀리고 생계의 보탬이 되지만 정말로 돈 수십억씩 이렇게 뇌물 받아먹고 한때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정치자금 받아먹는 거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한다 이러면
사실은 국민들 마음이 납득이 안 되죠. 풀리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최고의 실세들이었는데 예. 사실 그 이상득 친형 같은 경우를 볼 때 저축은행과 코롱에서 10억 정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기소할 때부터 뇌물이냐, 예. 또 알선수재냐 예. 논란이 있었는데 예. 검찰은 예상 외로 알선수재를 알선수재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은 좀 그 부분도 상당히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게 그렇죠. 예.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할 때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았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괄적 뇌물죄다. 어떤 업무와 관련이 없어도 이렇게 해서 그냥 포괄적 뇌물죄로 수사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 전에 참여정부 시절만 해도 검찰이 사실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돈 받은 거 대부분 다 뇌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뇌물과 알선수재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뇌물은 1억 이상이면 법에 정해진 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10년. 예. 네. 근데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집행유예도 가능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가령 뇌물로 기소해서 10억 이상이다 이러면 징역 한 10년에서 15년 사이의 형이 선고가 되는데 알선수재로 10억이 기소가 됐다 이러면 보통 징역 1년 6월에서 한 2년 6월 사이의 형이 선고가 되기 때문에 예. 기소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좀 낮은 죄목으로 기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중 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났는데 검찰에서 상고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지금 특별 사면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어쨌든 지금 정부의 검찰 행정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싹 투명하거나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봐주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각도 뭐 일부 문제가 되겠네요. 국민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 네. 무죄 중장을 좀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는데 사면이 안 되면은 좀 난처하겠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긴 하지만 예. 이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임기 말에 예. 여러 가지 치적을 쌓아놓은 상태에 임기 말에 이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죄값은 치러야 될 건 치러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 뭐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긴 하지만 이걸 남용하거나 남발해서는 이 대통령 지위 그 평가 이런 것들에 큰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예. 네.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환 교수께서 지적했듯이 분명 이명박 그 정부 출범 당시 임기 중 비리에는 관여이 없다. 예.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었는데 예. 마지막 특별사면 좀 약간 개운치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만약에 특별 사면을 하게 되면 네. 예. 아마 새로 출범하는 특히 이제 측근들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새로 예. 출범하면 박근혜 정부도 상당히 이미지에 손상이 클 것 같아요. 결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국민들이 뭐 똑같은 정권 아니냐 믿을 예. 수 없다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인 아마 인수위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좀 뭔가 강력한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교수께서 현직 대통령이 이 친인척 비리와 관련된 점에서 사면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셨죠? 예, 지금 아예 없는 건가요? 한번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 이제 자기 아들이 현직 대통령 임기 동안에 구속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 예. 말에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 그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최도술 그 행정관을 임기 동안에 이제 풀어줬는데 최도술이라고 하는 인물과 지금 최수중이나 천신일 같은 인물과 이게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번 특별 사면에 이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이 근거로 삼는 것은 네. 아주 뭐 이 좀 적절하지가 않은 거고요. 예. 이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가할 때 자신의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되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궁금한 게 이렇게 특별 사면이 나왔을 때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 참 궁금한데요. 예. 묵인할까요? 아니면 좀 제동을 걸까요? 근데 당선인께서 사실은 네.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내내 아주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셨거든요. 예. 아니 판결 선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예. 판결 선고가 됐는데 그걸 풀어줘 버리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렇게 되면 신뢰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나는 대통령 될 경우에 사면권 행사 안 하겠다. 사면권 제한 입법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분명히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기자협회 토론회 할 때도 그 얘기를
몇 번 강조하셨거든요. 문재인 후보께서도 똑같은 얘기 하셨고, 예. 뭐 재벌들 배임, 횡령 또 뭐 뇌물 관련 범죄는 일체 사면 없다 얘기를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국가 전체적으로 이런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안 하기로 사실은 전 국민이 합의가 된 거나 예.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사면을 강행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국민의 의사나 의견에 합치하고 반하는 것이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차마 지금 말씀을 아끼고 계시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떤 네. 측근들에 대해서 사면 의사를 밝히신다면 박근혜 예. 당선인께서도 액션을 취할 예, 것이다. 그 대선 기간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자 본인의 의사를 좀 분명하게 피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네. 이명박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좀 부합하도록 사면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법질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검찰이 지금 새 정부 개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법질서, 국민의 안전을 제일로 꼽았는데 그 연장선에 이제 검찰 개혁이 있겠죠. 예. 검찰 개혁 무엇이 가장 큰 과제라고 보십니까? 검찰 개혁은 이 독립성이 가장 요구되는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네. 중립적이어야 되고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이 그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선출해 나가는 것. 그리고 또 임기가 보장이 돼서 그 임기 동안에는 뭐 대통령 쳐다보지 않고 네. 이 검찰이 할 일을 묵묵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꼽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뭐 저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다 봅니다. 네. 예. 자, 인물이 궁금한데요. 그 법 질서, 사회안전 이 분과 간사인 동아대 이해진 교수. 예. 예. 부산시당 공천심사 때 인연을 맺었었던가요? 아니면 새로운 깜짝 인물이었는데 예. 어떤 쪽으로 인연이 있었을까요? 글쎄 그거는 지금 아무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예. 지금 일체 보도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근혜 당선인께서 예. 대선 기간 내내 검찰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 안을 집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실제 인수위에서 그 네. 개혁안을 현실화시키려고 했을 때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라든지 경찰 어떤 관련되는 부서에서 뭔가 압력이라든지 부탁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공약을 조금 좀 완화시키거나 수정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예. 근데 그런 시도에 대해서 가령 뭐 인수위원으로서 검찰 출신이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검찰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 예. 그런 부탁에 조금 이렇게 쉽게 압력이 흔들릴 있을 수 수 있다.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차라리 전혀 상관없이 법조인이긴 하되 변호사 경력 있고 대학 교수로서 객관적인 시각이 있고 네. 또 검찰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대로 공약을 그냥 그대로 실천 로드맵으로 그냥 확정시킨다.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예. 네. 저희도 구체적인 당선인하고 이해진 위원하고 인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진 의원. 예.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뭐 검찰하고는 뭐 부처가 없다. 예. 아무런 냉정한 연관관계. 인물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김 변호사께서 근데 검찰에 몸을 담으셨지 않습니까? 이해진 간사, 검찰 개혁에 정말 총대를 메고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 방침 정해진 것을 실행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새로 임명되는 장관이나 총장이 네. 일정 부분 지금 법무부 내규라든지 검찰청 내규를 고치면 그 박근혜 당선인께서 공약하신 부분이 곧바로 지금 실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령 중수부 폐지만 해도 검찰청 내규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임명되는 총장이나 장관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것인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진 당선인은 아마 구체적인 실천의 어떤 부서라든지 담당자 또 어떤 시간 테이블 이런 로드맵만 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자, 관심 있는 게 또한 그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예. 여기 둘러싸고 또 잡음이 많아요. 왜 하필 좀 이렇게 서두를까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이죠. 이게 임기 말에 네. 새로 검찰총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온 것도 좀 공교롭고 네. 예. 또 이 추천위원회를 새로 이제 뭐 제도로 만들어서 처음 시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현직 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친한 사람들도 넣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의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예. 네. 이런 기구를 만들었는데 첫 시발점부터 이것이 이 정신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제 구설수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 추천위원회 그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권재진 정관의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건 상당히 그 박근혜 당선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예. 왜 이렇게 연결고리를 이어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무원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시험 합격에서 된 어떤 국가 권력의 행정의 담당자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선출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직접 선출을 통해서 주권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출되지 않고 공무를 담당한 사람은 선출에 의해서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통제와 어떤 인사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5년은 사실상 이제 어떤 민주적 정당성이 거의 이제 소멸해가는 시점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을 새롭게 이어받아가는 시점인데 예. 지금 대검 차장이 이제 임시로 임명된 이후에 현재까지 한 2달 동안 무난하게 잘 해왔거든요. 그러면 기왕이면 새로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서 예. 사실은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인사의 방법이 인사위원회를 통한 추천이라고 했을 때 네. 현재 지금 인사위원회 9분들이 기존에 이제 과거에 검찰에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회에 이런저런 위원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현 정부 또 현재의 장관과 상당히 호흡과 생각을 많이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이다. 예.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제 현재의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이분들에게 검찰총장을 누구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패턴이나 생각이 일치하면 이분들하고 호흡과 코드를 같이 할 수 있는 분이 총장으로 추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아예 조금 늦췄다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위원 자체부터 새롭게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적 정당성에 맞고 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총장의 선임 절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차기 정부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예. 때문에 지금 박근혜 인수위 차원에서 그 추천위에 언지를 준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걸 예. 이제 확인할 길은 사실 없을 없죠? 것 같고요. 예. 제 생각도 이제 김 변호사님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것은 지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던 한상대 전 검찰총장, 예.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친했던 사람이었고, 뭐 임기가 만료돼서 일을 잘하고 명예롭게 퇴진한 것도 아니고, 예. 검찰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로 역대 검찰에서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을 책임지고 이 사퇴한 건데, 그리고 지금 2달 정도에 아무런 잡음 없이 그래도 이 체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대통령 임기 뭐 며칠 안 남은 상태에 예.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지금 뭐 박근혜 당선인의 뭐 손발을 맞출 사람을 뽑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수는 부대에 담는다라는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새로운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출 사람을 그러면 안 되죠. 거니까 그걸 떠나서 일단 새 정부에서 새롭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작해야 박근혜 정부에서도 네네. 자신이 정부에서 어떤 자신들의 패턴,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독립성,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해서 뽑는 거, 그게 자기네들 정부의 첫 어떤 일종의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거든요, 국민들에게. 근데 지금 곧 2달 후에 퇴임할 정부에서 이렇게 뽑고 가버린다면 결국은 이게 이쪽도 사실은 권한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태에서 뽑는 것이고 예.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은 책임을 지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사표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박근혜 당선인이 만약에 지금 이 시퀀스 이 절차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면 그래서 국민들 보기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옹색하고 저것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 정부, 새 법무부 장관 이후에 위원 인선부터 새롭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견해시네요. 예. 네, 아무래도 그 검찰총장은 핵심 요직이기 때문에 대탕평 차원에서는 어떤 박근혜 당선인에게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 예,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물이 궁금한데 지금 뭐 김진태 현 대검 차장이라든가 뭐 소병철 대구 고검장 등 몇 분이 거론되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그 고검장급 중에서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14기 중에서는 지금 대검 차장을 맡고 있는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진태 고검장, 그다음에 직전 대검 차장을 했던 최동욱 고검장, 그다음에 한기수 내려간다면 15기에 이제 대구의 소병철 고검장 아마 이런 분들이 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길태기 법무부 차관 이런 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언론 보도를 봤더니 이제 총리의 지역 안배하고 관련을 해서 만약에 지역 안배를 안 하게 된다.
된다면 사정기관장 임명에 있어서 지역 안배를 할 수도 있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뭐 소병철 고검장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당선인께서 총체적으로 인사 구도를 짜는 원칙 자체가 이렇게 저렇게 매일 바뀌고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생각 가능한 예상 가능한 방안이나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당선인의 이제 정부 부처 이제 짜는 걸 보면은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설명을 좀 저는 해주세요. 사실은 이 컨트롤 타워라고 이게 필요하다. 또 네. 아니면은 영역별로 선임 장관을 두자. 예. 아니면 총괄 장관을 두자. 부총리 얘기도 나오고요. 경제부총리를 둬서 경제 예. 위기를 정말 이렇게 전담하게 하자. 대통령이 당선인이 복지를 예. 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니까 복지 부총리를 또 두자.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에는 전혀 뭐 제가 제 잘못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거론된 바가 아니거든요. 네. 다만 그 대통령 선거 기간에는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라고 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사실은 이거하고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총리가 헌법에 보면은 내각을 통할한다라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통할. 한다. 예. 이거야말로 컨트롤 타워죠. 내각을 다 관장한다, 지휘하고 이끈다라고 하는 역할인데 예. 이러한 헌법적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를 또 따로 또 컨트롤 타워를 또 둔다. 만든다는 이건 것은. 옥상옥에다가 예. 책임 총리제에 반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선임 장관이 있으면은 그 밑에 또 다른 그 밑에 장관이 또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것은 사실은 정부 조직을 오히려 더 비대하게 하는 거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그 구상이 아닌가. 물론 이제 16일 날 이 정부 개편안을 보이겠다라고 했으니까 두고 예. 봐야 되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을 했었던 책임 총리제를 완수한다라면은 그 방향은 조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평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이 약간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책임 총리를 두고 그 아래 지금 이 부총리 제도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있다가 예. 현재 이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총리가 통화를 하되 밑에 이제 부총리로 몇 개의 칸을 둬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 총리가 부총리를 통화를 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 선임 장관이든 뭐 부총리가 됐든 예. 뭐 컨트롤 타워가 됐든 그 명칭하고 상관없이 결국은 그 역할이거든요 보면 예. 그러면 해당 영역별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반장들을 둬가지고 거기서 또 이렇게 통화를 하도록 하자 예. 지금 그런 관념인 것 같고요. 그래서 헌법상에 이제 어떤 책임 총리제하고 반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대통령이 사실은 의전이나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만큼 총리 역시 사실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임 총리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총리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뭐 장차관들이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중간 그룹을 나누어서 부총리 제도를 두고 거기서 조금 안건을 어느 정도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총리가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서 그렇게 하자 하는 것도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네, 네. 총리가 총리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예. 이런 역할론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경제를 살리는데 좀 앞장설 총리, 국민들이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민주통합당 얘기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합의 추대로 이제 선출이 됐어요. 민주통합당 앞으로 좀 잘 수습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상당히 그래도 잘 예. 선택을 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네. 뭐 합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추대했다는 예. 추대가 된 거고 예. 또 문희상 지금 비대위장 같은 경우에 능력도 있고 또 지략가 전략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비대위원장이 됐건 간에 전당대회를 앞둔 그 기간 동안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토대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